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2달이래요. 그런데 어머님, 아이가 생기니까 걱정이 많아요.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아본 집이 있어요. 전세가 4억인데 저희가 2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댁이 40평대 아파트신데 은행 담보대출로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미자야, 임신했다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어머님, 아이를 키우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전세 자금 정도는 도와주시는 게, 너희 신혼집도 너희가 알아서 구했잖니? 그건 그때고, 이젠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이도 생겼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면서 왜 자식 좀 도와주시기가 그리 힘드신 거예요? 미자야! 시댁에서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친정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아파트 거실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유일한 아들 기섭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단단한 신념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2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독립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와 남편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겪으며 1군 40평대 아파트는 그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옆집 최 여사가 들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여사는 자식들 얘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고 이인숙 여사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처럼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는 아들 걱정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도 힘들다는데. 걱정은 되지만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죠.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간섭하면 아이들은 언제 자라나겠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처럼 자녀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결코 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의 화초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기섭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항상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은 등산 가기로 했잖아. 준비해야지.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등산 모임, 문화센터 강좌, 봉사활동까지 그녀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그래, 나도 다 됐어. 오늘은 북한산 가는 날이지? 이인숙 여사의 독립적인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후도 자녀의 미래도 각자의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기섭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인숙 여사와 남편의 시작은 누구보다 초라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월급쟁이였던 남편이 퇴직금 전부를 들고 작은 문방구를 열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당시 큰 회사였던 남편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인숙 여사의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시작한 가게는 골목 안쪽 반지하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남들이 쉬는 주말은 그들에게 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인근 학교 앞에서 계절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호빵과 붕어빵을 팔았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새벽 문구도매 시장을 다녔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도매가가 또 올랐대요. 괜찮아. 우리가 좀 더 일찍 나오면 되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첫 해에는 적자였지만 손님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IMF가 닥쳤을 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 그들은 오히려 가게 문을 더 일찍 열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물건 값을 올릴 때도 그들은 이윤을 조금 줄여서라도 가격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인데 우리도 힘들다고 등 돌리면 안 되지. 아들 기섭이 어릴 때는 가게 한켠에 책상을 놓아 공부를 시켰습니다. 학원을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이인숙 여사는 밤늦게까지 기섭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도시락도 가게에서 먹였지만 항상 반찬은 3가지를 꼭 챙겼습니다. 점차 가게는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용품만 팔던 가게가 문구류 전체를 취급하는 복합 문구점이 되었고 마침내 인근 학교들과 거래하는 문구도 매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푼, 2푼 모은 돈으로 처음 장만한 40평대 아파트. 그들에게는 그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죠? 그래. 당신 덕분이야.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때면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자부심이자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둘의 힘으로 이뤄낸 성공이었기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닌 삶의 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 오후, 이인숙 여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옛 앨범을 들춰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섭의 대학 입학식 사진을 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녀 교육만큼은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보, 기섭이 졸업 앨범 보고 있어? 남편이 커피를 들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응.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참 열심히 살았더라. 그녀는 사진첩을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섭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 부부는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시간들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원비가 꽤 들었는데 잘한 것 같아. 그래. 교육만큼은 아끼지 말자고 했잖아. 대학 입학 후 기섭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에는 취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첫 직장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인숙 씨, 기섭이 이제 제 몫은 하는 것 같죠? 옆집 최 여사가 물었을 때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독립해서 살아야죠.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섭이 독립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피스텔 전세금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해준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저녁 노을이 물드는 창가에서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앨범 속 기섭의 모습처럼 이제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는 토요일 오후, 이인숙 여사의 아파트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기섭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편하게 대해주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건데 긴장이 안 될 수가 있나. 현관벨이 울리고 기섭과 함께 들어온 미자는 예상보다 더 단정하고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미자입니다. 어서 와요. 앉으세요. 미자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예쁘세요.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고 특히 이 화분들이 정말 잘 자랐네요. 이인숙 여사는 조용히 미자를 관찰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거실 곳곳을 스캔하듯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섭 오빠랑 비슷한 업계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좋아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미자의 사교적인 성격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인숙 여사의 취미생활에도 관심을 보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등산도 다니시고 문화센터도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늘 활동적이셔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식사 시간이 되자 미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지 않았지만 이인숙 여사는 그녀가 부엌을 들여다볼 때마다 보이는 관심 어린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주방도 정말 실용적으로 꾸미셨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이인숙 여사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은근한 기대가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섭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오빠가 너무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미자는 자연스럽게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자금도 그렇고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숙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자의 질문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뤄낼 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미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내는 게 중요하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기섭과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미자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들이 떠난 후 이인숙 여사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자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 속에 묻어있는 기대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물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보이긴 하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이인숙 여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의 인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급 일식집의 개별룸에서 시작된 상견례는 처음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예비 사돈의 말투에서
어떤 의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자가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됐네요. 미자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야말로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이인숙 여사가 공손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다음 말이 그녀의 예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특히 신혼집 마련이.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매달 대출금 갚기도 버거울 텐데. 미자의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4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애들 좀 도와주시는 건 어떠실지. 이인숙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씀하시죠. 그녀의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식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요즘 세상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미자의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섭과 미자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미자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미자가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지. 이인숙 여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기섭이도 스스로 자립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게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 걱정은 마시죠. 이인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룸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자의 아버지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건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간섭이라뇨? 이건 부모로서의 도리죠? 미자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리라는 말씀을 하시니 말인데 저는 자식을 자립심 있게 키우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미자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조용히 해, 기섭아. 내가 할 말이 아니야. 이인숙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죠. 그녀는 우아하게 일어섰지만 그녀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길고 무거웠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양가 부모들은 차가운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떴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이인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갈등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니까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단단한 결심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첫 갈등의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자가 혼자 이인숙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이인숙 여사는 차분히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빠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어머님 말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고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인숙 여사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이해하셨어요. 오히려 어머님의 소신이 대단하시다고. 다음 날 양가 부모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사돈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미자의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기섭과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구한 전셋집 보러 오실래요? 결혼식 일주일 후 미자가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신혼집은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현관을 들어서며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를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끼리 꾸며보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지. 신혼 초기 미자는 종종 이인숙 여사에게 요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게 배우려 노력했고 점차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맛있구나. 내가 많이 발전했어. 주말이면 두 사람이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크지 않았어? 남편과 둘이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덕분이야.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준 덕분이지. 신혼집을 꾸미면서도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필요한 가구는 중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하나씩 골랐고 커튼도 직접 재단해서 달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미자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아주 잘하고 있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잖니. 이인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새싹처럼 자라나는 새로운 가정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원칙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이인숙 여사는 미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자야, 우리 집은 명절을 좀 특별하게 보내왔어. 미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보내시는데요?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보내. 차례만 간단히 지내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도 명절이면 며칠 동안 음식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할 것 없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복잡한 음식은 못하고 대신 각자 편한 시간에 와서 함께 식사하면 돼. 이인숙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친정에서도 시간 보내고 싶을 텐데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어머님,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터라 시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 간단한 차례를 지낸 후 기섭과 미자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그들을 배웅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하자. 친정에 도착한 미자는 어머니께 시댁의 명절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올가매지 않으시고. 미자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에는 그게 맞는 것 같구나. 나도 배워야겠어. 저녁이 되어 모두가 이인숙 여사의 집에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 적당히 올라와 있었고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명절을 보내니까 정말 좋네요. 부담도 없고 오히려 더 화목한 것 같아요. 미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야지. 의무감으로 하면 서로 힘들잖아.
이인숙 여사의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바꿨을 때는 주변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지. 하지만 지금은 다들 부러워해. 식사가 끝나고 두 가족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란 걸요. 이인숙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온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명절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모두 편하게 지내자. 이인숙 여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깨끗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첫 명절은 새로운 전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무와 형식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중심으로 각자의 개성과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기섭과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미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2달이래요. 이인숙 여사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미자의 다음 말이 그녀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이가 생기니까 걱정이 많아요.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이인숙 여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대화의 방향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아본 집이 있어요. 전세가 4억인데. 미자의 말에 이인숙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희가 2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댁이 40평대 아파트신데 은행 담보대출로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미자야, 이인숙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어머님, 아이를 키우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전세 자금 정도는 도와주시는 게. 너희 신혼집도 너희가 알아서 구했잖니? 그건 그때고 이젠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이도 생겼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섭이 미자의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미자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면서 왜 자식 좀 도와주시기가 그리 힘드신 거예요? 미자야! 기섭이 강하게 제지했지만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친정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이인숙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야.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된 것도, 그리고 곧 엄마가 되는 것도 기쁘지만 이런 식의 요구는 옳지 않아. 어머님! 우리 집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이는 내 아이고 너희 책임이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전세 값은 자꾸 오르는데.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 미자는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기섭이 뒤따라 나갔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이인숙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결정이 맞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날 밤 이인숙 여사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를 생각하며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원칙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12월,
미자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한 달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이불과 아기 옷, 보약 재료들을 들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은 정하셨나요? 병실에서 미자의 첫 마디는 다짜고짜 이것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미자야, 우선 애기 좀.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알아본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500만 원이에요. 친정엄마가 300만 원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어머님은 200만 원만. 잠깐, 내가 준비한 것들 좀 보면 안 될까? 어머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 누가 수제 이불을 써요. 그것보다 이인숙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난 한 달 동안 매일 밤 바느질을. 어머님,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조리원부터 해결해야. 미자야! 이인숙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보는 건 돈뿐이니? 내 정성은 눈에도 안 보이나 보구나. 어머님, 정성이요?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미자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옆 병실 환자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이것저것 다 해주시는데 어머님은 왜 이러세요? 남들 보기 창피해요. 순간 이인숙 여사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창피. 내가 창피하다고? 너야말로 아이를 낳자마자 돈 타령이나 하고 내가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님,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집 달라. 돈 달라. 이제는 애기 낳자마자 이 난리야? 이인숙 여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200만 원 줄게. 대신 내 정성이 담긴 이불이며 옷이며 이런 건 기대하지도 마. 어차피 너한텐 필요 없을 테니까.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도 받아야. 그만 좀 해라 이제. 이인숙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기나 해? 막 생명을 낳았어. 그 소중한 순간에 돈 얘기부터 하고. 내가 여태까지 본 며느리 중에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200만 원은 내일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구나. 이인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실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갈등 이후 봄날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아기의 100일을 맞아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따뜻하게 미자를 맞이했습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밤새 아기가 울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인숙 여사는 미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어머님이 끓인 미역국 한 그릇 먹어볼래? 내가 특별히 준비했어. 네, 부엌에서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져나왔고 거실에는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시어머니의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몇 번을 해봐도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우리 며느리가 잘 배워뒀다가 나중에 손주한테도 해주면 되지. 잠시나마 고부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손주를 안고 토닥이며 젖병 먹이는 법을 알려주었고 미자는 시어머니의 육아 조언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였단 걸. 그래 힘들 때는 언제든 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게. 그렇게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인숙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녀의 원칙과 미자의 기대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앞두고 다시 시작된 요구들과 함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아이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손주의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예쁜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장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쪽에 앉으세요. 미자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이인숙 여사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잡이 물건들 사이에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금반지가 놓여 있었지만 미자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후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할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인숙 여사는 차를 내오며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자야, 다른 할머니들은 다 봐주시는데 어머님만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이인숙 여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럴 수 없어. 내 삶도 있고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을 살아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도 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난 들을 것 없어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신 게 없잖아요. 이제는 손주까지.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기꺼이 봐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왜 이러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어머님은 손주도 별로 안 예뻐하시는 거. 그만. 이인숙 여사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를 안 예뻐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그저 아세요? 전 이제 이해가 돼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도울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독립성이니 뭐니 하면서 그래. 너희 성인 아니니? 결혼까지 했는데 그걸 못해. 그리고 그거 바라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잘못됐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인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너희가 진정한 부모가 되려면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친정엄마께 부탁할게요. 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자는 아이를 친정에 맡겼고 주말에도 시댁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손주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매일 저녁 달력을 보며 손주의 성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자신의 선택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주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 오후, 이인숙 여사의 집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부부가 미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 들른 미자가 거실에서 울부짖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너무하세요. 여행은 가실 돈이 있으신가 보네요. 미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2달 전에 저희가 이사 자금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미국 여행은 가실 수 있나 봐요? 이인숙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 돈 내가 쓴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모아두셨다고요? 그럼 더 심각하네요. 자식은 전세집에서 허덕이게 두시면서 여행 자금은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미자야! 기섭이 제지하려 했지만 미자는 이미 감정의 홍수에 휩쓸린 후였습니다. 다른 시댁은 다 해주는 거 우리는 왜 안 되는 건데요? 어머님 댁이 제일 잘 사시잖아요. 40평대 아파트에 사시면서 적금에 이제는 미국 여행이라니. 이인숙 여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내가 우리 통장까지 관리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당연하죠. 자식 놔두고 호강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친정엄마 아빠는 저희 집 줄돈 모신다고 여행도 안 가시는데. 그만. 이인숙 여사의 손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돈을 이렇게 계산하고 앉아있니? 우리가 너희 부모냐? 너희 재산관리인이냐? 어머님, 아니, 말해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너희한테 다 퍼줘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너희는 우리 자식이기 전에 한 명의 성인이야. 이제 그만 철들어! 미자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습니다. 철들라고요? 어머님은요? 자식 이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은 얼마나 이기적이세요? 은퇴하고 편하게 사시면서. 나가! 이인숙 여사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감히 우리 돈을 이렇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희 보고 독립적으로 살라면서 정작 어머님은 호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자는 울부짖듯 소리치고는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기섭이 뒤따라 나갔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인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비치는 거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원칙이 과연 옳았는지 처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퇴근 후의 늦은 시간에 기섭이 혼자 이인숙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은 기섭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건 그동안 받았던 돈입니다. 전세금 지원받았던 것, 산후조리원비,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가져왔어요. 이인숙 여사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서봐. 어머니가 늘 오르셨어요. 독립성을 강조하신 게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기섭은 미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오늘 부모님께 그동안의 돈을 다 갚고 왔어. 미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어떻게? 밤에 대리운전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도 했어. 왜요? 왜 그런 걸 혼자서? 결국 어머님 뜻대로 하시는 거네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해해줘. 이게 옳은 길이야. 옳은 길이요? 우리 애 키우면서 오빠가 밤일까지 해야 하는 게 옳은 길이에요. 미자는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뵐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미국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볼 때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해. 기섭의 말에 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친구들과 만날 때면 시댁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아이를 안고 오는 날이면 그녀의 굳은 표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오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할머니들과의 대화가 이인숙 여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손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네 집 앞으로 이사 갔어요. 손주 돌보기 편하라고. 맞아요. 요즘은 그게 당연하죠. 저도 매일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요. 이인숙 여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시간, 미자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어휴,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아이 한 번을 안 봐주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시댁에서 다 해주시는데 주말에도 와서 봐주시고.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맞벌이가 얼마나 힘든데.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인숙 여사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왜 다른 할머니들처럼 손주를 봐주시기 싫으신 거예요? 미자야,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다른 집은 다 해주세요. 육아도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주시고. 이인숙 여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더 큰 사랑이기에. 사랑이요? 어머님, 사랑은 실천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실천이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실천은 달라. 이인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어. 내가 늘 곁에서 도와준다면 너희는 언제 진정한 부모가 되겠니? 하지만 어머님,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부모가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야.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데.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기섭이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힘들더라도 오빠! 미자가 울먹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한테 이게 최선인가요?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 손길 속에서 자라는데. 이인숙 여사는 묵묵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손주를 안 보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전적으로 맡아서 키우는 건 그건 너희의 몫이야. 결국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어머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젊은 세대의 고민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요, 당신 판단이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미자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이인숙 여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깊은 골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회사 동료들과의 점심 모임에서 그녀는 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시댁에서 지난주에 전세금 다 올려주셨어. 덕분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지. 부럽다. 우리도 시부모님이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보내주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이 키워주시느라 아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어.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미자는 커피잔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이번에 캐시미어 코트 사주셨는데. 우리는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미자는 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의 SNS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명품백, 가족 여행 사진, 새 집 인테리어. 모든 게 그녀의 현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정 모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자야,
너희 시댁은 왜 그러시니? 요즘 어디 그런 시댁이 있다니. 맞아. 40평대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식 도와주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지. 주변의 시선과 평가는 미자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엄마들을 만날 때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애는 할머니가 매일 데리고 영어학원도 가고 미술학원도 다녀요. 저희는 시댁에서 교육비를 전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미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대출 상환, 그리고 점점 커지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 그녀에게 시부모의 지원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인정과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지인들이 시부모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 미자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출금 납부일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고 뭐해요? 기섭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이번 달도 대출금을 못 낼 것 같아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가게는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크게 줄었고 월세와 대출금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볼게. 오빠,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미자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 좋은 40평대 아파트에 사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옆동 아파트의 커다란 창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출근길에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등산복 차림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미자의 마음 속에서는 쓰라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산복과 운동화가 모두 고가 브랜드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미자는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미자는 참았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어제는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대출금 연체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근데 어머님은 이번에 또 해외여행 준비하신대.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고. 점심시간 회사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미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너희 시댁은 어때? 좀 도와주시려나? 친구의 물음에 미자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 자식 도와주면 안 된대.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저녁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미자는 시부모님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40평대의 큰 평수, 프리미엄 있는 단지, 훌륭한 조경, 그리고 그들의 30평 미만 아파트의 빠듯한 대출금. 기섭은 아내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녀의 한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시부모님 아파트 단지를 지나갔습니다. 밝게 빛나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날 밤, 미자는 아이의 학원비 고지서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여러 학원을 다니는데 그들의 아이는 하나만 겨우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도 미자의 마음 속에는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그날따라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녀의 꿈꾸던 행복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이인숙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무릎을 구부정히 한 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두 번째 생일을 앞두고 정성껏 한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번엔 꼭 마음에 들어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손주의 첫돌 때 직접 만든 옷이 단 한 번도 입혀지지 않은 채 옷장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브랜드 옷 입혀요. 이런 건 그때 미자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바늘에 실을 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손주의 생일 잔치에서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손수 만드신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메이커 있는 옷을 입혀야 해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이인숙 여사는 자신이 밤새워 만든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꼼꼼한 바느질, 정교한 자수.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며느리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난 정성을 담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정성이요. 어머님, 정성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순간 이인숙 여사의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섭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입혀도 좋아했는데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옷들을 만지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변했다지만 어머니의 마음까지 변해야 하는 걸까요? 여보, 남편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죠. 난 그저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인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걸까? 부모의 마음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걸까?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오래된 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꽃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너희들한테는 내 정성이 통하는구나. 봄날의 어느 주말 오후 이인숙 여사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손주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나 높이 밀어줘. 옆동에 사는 꼬마가 그네를 타며 외치는 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손주도 저렇게 밀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 기섭이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기섭아, 우리 손주는 잘 크고 있니? 네, 잘 자라고 있어요. 어제는 한글을 처음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의 첫 한글. 그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니? 기섭은 핸드폰을 꺼내 최근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벌써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자가 많이 서운해하긴 하지만 알아. 다 내 탓이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다 정작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손주의 크기를 가늠하며 새 옷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전달되지 못한 채 옷장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밤이 되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아파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미자와 손주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반갑게 달려오려 했지만 미자가 재빨리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바빠서 다음에 봐요, 어머님.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이인숙 여사의 마음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조용히 손주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간히 기섭이 보내주는 사진들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벌써 이만큼 컸구나.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처럼 손주와의 관계도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안아주고 싶은데.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손주는 그녀의 품을 떠난 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섭이 가끔 전해주는 소식과 사진뿐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할머니로서의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우리를 안 좋아해? 어느 날 기섭이 전해준 손주의 말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차가운 할머니로 기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기섭과 미자의 집에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또다시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서 미자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미자는 거실 한가운데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아이가 놀라잖아. 어떻게 진정해요? 옆집은 시댁에서 전세금 다 대주고 육아도 도와주는데 우리는 뭐예요? 40평대 아파트에 사시면서. 기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해. 부모님 얘기는.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우리를 얼마나 차갑게 대하시는지. 미자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 집안에서는, 당신 부모님 밑에서는. 기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의 뜻도 이해하고 당신 마음도 알아. 하지만 뭐요? 당신은 늘 그래요. 양쪽 다 이해한다면서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미자가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디가? 친정에 갈 거예요. 아이 데리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기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체된 카드 명세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섭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이인숙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인숙 여사는 아들의 핏발선 눈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에 미자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뭐라고? 더 이상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씀도 옳은데 미자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인숙 여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그때 기섭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기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자가 정말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대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자신의 단단한 원칙이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신념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에 깊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인숙 여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결정하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가족이 깨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미자와 기섭을 불렀습니다. 미자야, 거실에 마주 앉은 며느리를 보며 이인숙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그 말을 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너희 전세자금 좀 도와줄게.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조금.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섭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건 대출이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는 걸로. 이인숙 여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을 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미자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대화는 어색했고 웃음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한 것 같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날 밤 이인숙 여사는 베란다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그녀는 약속대로 전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돈은 줬지만 관계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미자의 형식적인 무난 인사, 기계적인 대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인숙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것보다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마음도 저 낙엽처럼 조금씩 떨어져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이인숙 여사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립심을 강조하며 키운 아들,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마지못해 내린 타협. 그녀의 원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하시겠어요? 남편이 내온 차를 받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틀리진 않았어요. 다만 세상이 바뀐 만큼 우리도 조금은 바뀌어야 했나 봐요. 그녀의 눈에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기섭 부부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그녀의 원칙을 조금 무너뜨렸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화해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진정한 독립과 성장의 가치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